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3월 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6%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투자자 1,30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1,500억 매수하면서 오늘은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100억, 기관 투자자가 2,100억 마찬가지 매도를 하면서 양매도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금 257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고요. 최근에 이 큰 하락 이후에 차곡차곡 이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 형성하고 꾸준히 저점 라인과 고점 라인을 같이 올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하락폭을 되게 빠르게 메워주긴 했지만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이 3일 정도 매도 이후에 오늘 1,3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3일 동안 거의 2조 가까이를 매도를 하고 1,300억을 매수했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코스피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는 대규모로 이탈을 했고 기관 투자자도 크게 매수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금융 투자도 오늘 매도를 멈추고 좀 매수를 했고 나머지 뭐 투신 이런 기관 투자자들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가 오늘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워낙 많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이렇게 멈추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들이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로 좀 이동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인 투자자는 최근에 코스피의 상승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탈하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수급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면 지금 몇 달째 계속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6%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보다 지금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미처 이제 회복하지 못한 채로 코스닥은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기술주 위주로의 이 집중된 수급들이 조금씩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좀 크게 조정을 받았고 그 이외에 관련 이 기술주들도 좀 조정을 받는 이 추세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추세에서 오늘 이 하락봉으로 인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왔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최근 들어서의 또 대량 매도를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 상황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연기금 투자자는 코스피는 계속 매수를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지금 이제 매수를 멈추고 매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수를 지금 받쳐주는 수급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이 하락폭이 좀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집중되면서 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멈추게 된다면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1%, 1.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간밤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보류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관세 부과를 한 달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4월 2일부터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굳이 3월 이 초에 발표를 하면서 괜히 앞당기는 것처럼 시장을 자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본인의 이 뜻대로 이제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달러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계속 이 관세에 대한 부과를 이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이 부과는 본격적으로 4월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미 2월부터 계속 관세의 이 불안정을 시장에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 4월에 들어갔을 때 막상 이제 시장이 안도감을 생각보다 덜 하구나라고 안도감을 할지 아니면 점점 이제 늘어나는 그 중국 관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지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 리스크를 분명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자산을 위험 자산에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느 정도 안전 자산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자고 나면 계속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계속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 반등한 것을 대부분 또 반납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1% 이상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을 지금 하고 있고요. 0.6%까지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롤러코스터 시장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불확실성 속에 이제 경기의 둔화 시그널을 좀 주면서 이런 달러 강세를 계속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제유가도 66.5달러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4.3달러로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국제유가는 트럼프의 의도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 연중 최저치를 달하고 있고요. 산유국이 또 증산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이제 시그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이제 그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은 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죠. 그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관세에 대한 그런 이 물가 상승을 또 경계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관세가 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또 잡히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일단 시장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요. 가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요것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지금 유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가스는 또 연중 최고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가격이 높아질수록 또 이 가스 관련된 사업들과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 가스를 특히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들, 우리나라죠.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환을 보시면 원달러가 좀 떨어지다가 1,400원 초반까지 쭉 밀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V자로 원달러가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448원까지. 그래서 3월 4일부터 해서 바짝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어디까지 또 튀어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것 또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달러 보유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된 지수를 보면 지금 이제 409.2 단위는 이제 10억 달러이기 때문에 4,090억 달러가 이제 한국 외환 보유고로 지금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또 1.8, 18억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10월부터 해서 보유고가 고점을 찍고 쭉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200억 가까이의 그런 보유고에서 지금 4,010억까지 거의 이제 180억 정도가, 190억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00억 정도네요. 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0억 달러 정도가 지금 이제 감소를 한 상황인데 상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우리나라의 이 달러 보유고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신뢰에 대한 문제거든요.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한국은행이 이 지수를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보유고가 이제 줄어든 이유는 국민연금과 통화 스와프를 했기 때문이다. 외환 스와프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그 외환 스와프가 마무리가 되고 만기가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대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외환 이 스와프의 이 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외환 스와프라든지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이용해서 이 환율 안정화에 이제 투입이 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환율 시장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입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환율 시장을 안정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이 환율 시장을 보시면 월 초에는 떨어졌다가 월 말에 다시 올라가고, 월 초에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지금 또 월 초에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3월 말에 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계속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횡보 시장 형태, 그러니까 인위적인 이 힘으로 외환을 이제 안정화시키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뭐 금리 인하가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좋지 않다라는 그런 시그널,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펀더멘털이 좀 약해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외환이 계속 높아지는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멈춰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역으로 코스피에 유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원화 이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에 저가 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이제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한국의 지금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가 몇 달째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은 지금 미국의 달러 지수가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10에서 104.1까지, 이제 곧 있으면 103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환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또 떨어지다가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국가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야지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150 후반대까지 올라갔던 엔화가 지금 147 엔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외환은 그렇지 않고 안 떨어지다가 이제 버티다가, 그죠? 다시 말아 올리는 그런 상황이죠. 좀 이상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금리에 대한 인하가 지속이 되더라도 실물 경기가 지금 살아나는 것인가? 그런 의문감도 계속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였고요.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일본의 금리 인상입니다. 그 일본의 금리 인상은 이 채권 금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일본의 국채 금리를 보시면 1.5%가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제 좀 떨어져서 꺾이긴 했는데 단기간에 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일본의 이 국채 금리가 치솟는 이 상황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1년 중에 지금 이제 0.8% 아래에서부터 1.5%까지 거의 이제 0.7% 정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일본 금리를 당연히 올리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중금리가 이렇게 치솟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이 수치로 보았을 때, 5년 수치로 보았을 때는 일본 금리가 지금 국채 금리가 0%대에서 서서히 올라와서 1.5%대까지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 일본인데요. 미국의 채권 금리는 같이 올라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반면 일본의 채권 금리는 서서히 이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값싼 이제 이 채권 투자를 했던 그런 이 투자자들이 이제 일본의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 금리가 높아진다고 했을 때 이제 부채에 대한 부담감도 크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이 이 미국보다 일본에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로 이제 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청산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우려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죠? 국채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를 떨어뜨려서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지금 반대로 일본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지금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속화될 거다. 트럼프 임기 때는 그렇게 되면 일본의 이 엔화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자칫 방심하다가는 정말 이제 이 위기가 오는지도 모르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트럼프의 이제 관세, 이런 것들은 목표치를 향해서 이제 향해 가고 있고, 목표 달성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 달성 중에, 이런 아주 큰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터지지 않고, 경기가 연착륙을 해서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이 또 우상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이제 성장을 가지고 더 많은 이제 이 생산을 해서 물가를 잡자는 게 이제 트럼프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 이 상승에 베팅하기에는 좀 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제가 부각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또 시장 앞부분 또 내용이 길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매일매일 열심히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00원 하락해서 1.5% 하락했고요. 26,5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 흐름에 따라서 또 이제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였고요. 상승을 좀 이어가는 듯 하면서 또 하락을 했고요. 마지막까지 좀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마지막에 좀 거래가 붙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었고요. 26,250원으로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뭐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는데요. 일단 상승을 좀 더 이어서 연일 올라갔으면 했지만 오늘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좀 이제 특정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좀 강했고요. 일부 종목 외에는 대부분이 조금 약세를 띠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730만 주 정도의 거래가 좀 있었고 어제 정도의 절반이었고요. 아직까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확실히 힘을 받을 때 많은 관심을 받을 때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량이 좀 나와야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큰 하락폭에서 V자로 반등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N자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쌍바닥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 시장 상황에 따라 지금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만의 또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될 것 같고, 확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미국 재무부 장관의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연을 이어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하루 반짝하고 최근에는 워낙 그런 이제 이 증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이제 묻혀지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한 번 이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SMR 관련 소식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이 확정이 되면서 그 제3의 원전에 대한 추가 소식이 들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이 소식 없이 조금 이제 수급도 차분해진 상황이고 그냥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거시적인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수급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137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연일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기관 투자자도 9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 외에는 투신 5만 주, 연기금 투자자는 마이너스 5만 주 정도로 오늘 특별하게 움직임 수급은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집중적인 이 매도가 지속이 되는지도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금 29만 주로 조금 더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특별하게 공매도 잔고는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대차 잔고가 좀 계속 많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차 잔고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도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상환이 아니라 이제 체결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고 증가 종목 중에 1등으로 지금 또 대차 잔고가 대량으로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잔고가 148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늘면서 지금 잔고는 2천만 주 정도로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죠. 최근에 이 대차 잔고의 흐름이 1,300만 주 정도 수준에서 한 700만 주 가까이를 대폭으로 최근에 늘리는 모습인데요. 이 갑작스럽게 대차 잔고를 급격하게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이제 있을 공매도 재개에 대비해서 또 이렇게 대차 잔고를 미리 늘리기 시작한 것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시적이었다면 이제 상환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차 잔고의 상환을 하지 않고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48만 주 어제 집계가 되었고 오늘도 136만 주에서 당일 물량이 어떻게 집계될지 봐야 되는데요. 24% 초반대까지 아마 낮아졌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5% 중반까지 지분을 높였다가 최근에 들어서 좀 이 지분을 줄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 고점을 찍고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서서히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기적인 그런 이 지분의 유입이 매도로 전환되는지 좀 체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2차 상승이 나올 때 그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기관 투자자도 조금 매도를 하고 있고 이 외국인 투자자도 같이 매도를 하면서 수급적으로는 조금 이 동력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을 들이면서 다음 단계로 갈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증시에 대한 흐름도 최근에서 계속 하루하루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대비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대비를 하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에서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빠지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최근에서야 코스피의 흐름과 좀 비슷하게 외국인 투자자가 같이 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음 주까지는 계속 한번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은 이제 옵션 만기죠. 만기 들어왔을 때까지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거래원을 보시면 오늘 뭐 UBS에서 9만 주 정도 매수를 하긴 했지만 신한증권에서 매도 1위가 되었고요. 최근 이제 20일 동안에 이 매도 집계를 보시면 10일 동안 보시면 골드만삭스와 JP모간이 대부분 매도를 하였고요. UBS도 매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대부분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주의 깊게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이 정도로 한번 다 확인했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기적인 관점들을 계속 또 설명해야겠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원전 이후에 2차 이 수주권들 그 다음에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삼성물산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한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가 이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해 연말에 최종 투자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2차 이 기본 설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이제 계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62메가와트급이고요. 여기에 삼성물산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사실 뭐 거의 100%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100%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뉴스케일 파워가 이 루마니아 프로젝트 외에 좀 다른 프로젝트도 같이 이 수주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수주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3월까지 들어왔는데도 큰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조바심이 나고요. 일단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이제 다른 이 SMR 프로젝트도 좀 따내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이 SMR 프로젝트들을 제가 좀 주시를 해봤을 때 이 뉴스케일 파워가 들어가는 이 SMR 프로젝트가 크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수로를 활용한 그런 이제 이 모델이다 보니까 차세대 모델과의 경쟁에서 조금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 우려감도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NRC 설계 인증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 SMR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이제 인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이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SMR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해서 뉴스케일 파워도 잘 돼야 되겠지만 뉴스케일 말고도 엑스에너지라든지 테라파워라든지 이제 뭐 다른 이제 기업들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SMR 파운드리 영향을 또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좋게 진행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전 또 생태계가 제조 기술력 측면에서 지금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또 제니퍼 애틀랜틱 카운슬 국장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의 애틀랜틱 카운슬의 원자력 정책 국장을 맡고 있는 제니퍼 고든 박사가 이제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한 거고요. 한국에 대한 이 제한된 예산으로 온타임 온 버짓으로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 역량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AI 붐에 대한 그런 이제 빅테크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 한국과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주목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 가지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의 어떤 기로에 있냐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기대치와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 트럼프라는 그런 불확실성과 시장에 대한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 그래서 트럼프의 목적대로 경기를 둔화시키는 시그널로 가게 된다면 이 수요 자체는 잠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튀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올 텐데요. 그게 한번 침체기가 오고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2, 3년 정도 아니면 3, 4년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에 하나 그런 이제 리스크가 크게 지금 다가왔을 때는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양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좀 이 점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익절을 하라는 것인지 굉장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반반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는 그런 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본인은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 물량을 딱 정해서 그 물량은 들고 가고 나머지는 현금화 시켜서 지금은 현금화 시킨 걸로 또 뭐 다른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온전히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이 금액으로 좀 남겨 놓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서는 이제 종목을 떠나서 좀 많은 이 위험 신호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 그런 위험 신호가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이제 카자흐스탄이 올해 7월까지 최종 기술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후보 중에 하나가 또 한수원이거든요.
지금 우라늄 생산국 카자흐스탄과 또 우라늄 자원화 협력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이 수자원 선점을 또 기대하면서 점점 이제 협력을 넓혀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쟁자가 치열하죠. 러시아, 중국이 또 껴있기 때문에 프랑스 EDF는 우리가 이길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 가격 측면, 기술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비등하거나 조금 더 우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카자흐스탄의 선택에 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 경쟁 입찰에서 우리나라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일단 조금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유롭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베트남 시장과 최근에 이제 튀르키예 시장도 사실 러시아와 중국이 좀 껴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폴란드 시장인데요. 근데 폴란드 시장도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진행도가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수요 최종 검토를 하고 있고 한국과의 협력은 기업 간의 논의 중이다라고 또 정부 차원의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원자력 발전 수요를 평가를 하고 이 정부 차원의 개입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원전 프로그램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전력 수요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원자력에 대한 이 확대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퐁트누프 원전의 이 지분을 지금 이 PG사가 제파그로부터 이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1차 원전에 대한 건설도 좀 지연이 되면서 2차 분에 대한 그런 건설 계획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올해 본계약에 대한 체결 여부를 좀 이제 언급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내년 정도에 이제 이 원전을 지을지 말지 건설 에 대한 진행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고 계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2026년을 넘어서 2027년도 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폴란드 원전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넘기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 폴란드도 조금 멀어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 UAE와 그 다음에 사우디가 원래는 이제 원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요.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 하락에 대한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옴시티와 이제 UAE도 제2의 두바이를 짓는다라는 그런 아주 큰 건설 시장이 열린다라는 내용이 작년, 재작년에 있었는데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 하락과 관련이 있다면 이 에너지 투자 시설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최근에 이 중동에 대한 추세는 원전보다도 이 LNG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카자흐스탄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결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 이제 경쟁자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한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이제 필리핀 바탄 원전도 이제 우리나라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서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이제 올해 상반기 안에 뭔가 이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형 원전은 사실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이제 미국 시장, 미국 내에 있는 원전에 대한 그런 재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 SMR 관련해서 이제는 하나 둘씩 현실화되는 아까 루마니아 프로젝트 올해 이제 결정되고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NRC 인증이 올해 되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도 좀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이제 테라파워는 이미 이제 착공 계획까지 다 세웠기 때문에 착공에 이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선박에 들어가는 이제 SMR, 부유식 해상 풍력, 아니 그 SMR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엑스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서서히 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계획이 구체화될 겁니다. 그런 기대감들과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이 LNG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 원전보다도 저는 이 LNG 시장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훨씬 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R과 LNG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형 원전은 지금 당장에서는 향후 1, 2년 내에 체코 원전 수주 외에는 추가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건들이 아직은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 집중해서 보고 특히 SMR 하면 또 이제 장기적인 AI 프로젝트와 이 경제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 두 개를 상방으로 좀 보면서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